안녕하세요. 화탁지 명리심리TV의 화탁지입니다. 네, 게시판에 커뮤니티란에 올려드렸었는데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래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할 때 명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명리학을 방송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있었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학문들과 진짜 접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버무려서 나만의 이론으로 한번 세워볼까 하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구독자분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철학이라는 거를 이제 접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한국 분들이 철학이 좀 약하세요. 문학이나 어떤 그런 쪽보다는 다른 인문학 분야에서 예술, 문학, 시, 이런 보다는 철학이 조금 약하시기 때문에 그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 사실 제가 몇 번 좌절을 해서 어느 정도 내가 구독자를 확보하면 그때는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책 내고 좀 쉬면서 기존에 좀 이렇게 오래된 구독자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서 제 채널을 구독했다라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과 또 그분들의 그게 맞물려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하고 싶은 걸 해야 인간은 발전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슬슬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철학과를 다니던 시절에, 제가 철학에 불만이었던 건,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갔는데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굳이 저렇게 어려운 용어와 어려운 설명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철학을 오히려 가까운 게 아니라, 철학은 나랑은 멀어 라는 이런 어떤 그 현실에서 철학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그냥 학문으로서만 존재하는 철학이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로 그 철학자의 사상을 담은 용어가 있어요. 근데 그 용어가 주로 이제 서양 도거나 불어로 저쪽 독일이나 아니면은 프랑스 그쪽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철학자들의 그게 많기 때문에 그걸 한번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그 말도 처음에 쉽게 쓰여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철학자들이 쓰는 용어라는 게 본인들의 사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용어 설명이 또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같은 현상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어떤 철학자는 그 현상에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그 뜻을 함축시켜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조금씩 용어들은 다른데, 근데 그 용어를 차치하고 번역적인 부분에서 너무 어렵게, 저도 번역 일을 해봤었는데, 다른 나라의 언어를 우리나라의 언어로 옮긴다는 건 그냥 저리 가, 이리 와, 밥 먹어, 뭐 숙제, 이 정도의 어떤 그 목적을 직접 나타내주는 그런 말들은 괜찮은데, 뭐 감정을 막 드러낸다든가 본인만의 생각을 풀어낸다든가 할 때는 이 문화적인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번역이 되게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아요. 더군다나 철학을 번역하는데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교수님하고 이 우리 선배들이나 이 동기, 특히 남자들이 좀 철학엔 강해요. 막 토론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게, 저 말들을 다 알아듣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소수고, 대부분은 말이 너무 어려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사용했나 싶을 정도예요. 지금 제가 다시 철학책을 보니까. 근데 제가 좀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분의 그 말을 듣고 제가 이제 존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전공 공부는 되게 못했어요. 근데 저한테 조금 학점을, 제가 자유롭게 제 생각을 썼는데도 학점을 좀 잘 주신 교수님이, 철학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12살 중학교 다니는 조카한테 그 아이를 놓고 어떤 사상을 설명해서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철학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 교수님이 진짜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철학책에서 막 이렇게 현학적이고 어려운 용어를 쓰는 거 자체가 막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언어도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꼭 마치 야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걸 쓰고 우리 좀 똑똑해라는 그들만의 리그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철학계가. 그러면 과연 저는
현실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학문은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철학을 왜 합니까? 사람들의 인식을 공부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조금 바꾸고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사상을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절대 어려운 용어로 제 글을 쓰거나 수업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물론 전문 용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풀어야 되는 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런 활동을 지금 이렇게 철학과 명리를 접목시키는 이 과정을 할 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거는 절대 어려운 설명과 용어로 그 듣는 분들에게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하면서도 이 그 철학자의 생각과 그다음에 명리학에서 맞물리는 부분을 좀 확실하게 전달하는 게 첫 번째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방대한 양과 무슨 뭐 이 사람의 사상을 쭉 훑고 이런 거는 자신이 없고요. 예. 글을 읽다가 이 사람의 이 말이나 요 부분이 뭐 명리 용어 중에 어떤 뭐 십성 중에 뭐 상관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음행 오행의 화기운하고 비슷하다거나 또는 수랑 화의 그 만남에서 생기는 수화기제랑 비슷하다거나 그러면 제가 그 부분만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런 식으로 일단 단편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타로도 수업을 하고 타로에 관련된 것도 보면 결국 이것도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 이 원소고 이것도 이제 서양 고대 철학자 엠페도클레스가 한 그 사원소 그 사원소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이걸 반복하면서 어떤 그 지구상에 어떤 그 생명체들이 생겨나고 발생하고 없어지고 하는 작용이 오행의 생극 제화하고 거의 유사한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는 같은데 그 문화권과 언어가 다르면서 바라보는 어떤 거기서 살짝 차이가 나고 그걸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언어가 갖는 그 한계가 있지만 근본으로 들어갔을 때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걸 저는 많이 느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도를 하게 되는 거고 통섭이라는 단어가 몇 년 전에 되게 막 이렇게 한번 확 그거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통섭도 결국에는 다른 학문 간의 그 서로 연결 지점을 찾는 이런 거고 또 영어로는 인터디서플레인인가 라고 해서 학문 간 교차 연구 그래서 저는 이런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이 부분에서 이건 명리랑 비슷한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나름 재밌게 한번 해볼 생각이고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스피노자를 가지고 온 거는 스피노자의 기본 생각이 거의 명리의 전체의 생각이랑 가장 큰 맥락이 똑같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겁니다. 네. 자, 스피노자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 저도 대학 때 스피노자를 배우긴 했는데 그때 그게 뭔지 모르고 스피노자의 그 에티카 윤리학이라는 그거를 배우는데 무슨 신은 절대적이고 신은 뭘써 저는 그 사람이 되게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학 있죠. 그 중세의 신학 그 철학자인 줄 알고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절대 신의 존재 이런 거 막 너무 싫어해요. 신이 어딨어. 이런 주의였기 때문에 그 수업을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에티카에서 얘기하는 이 절대신이 이 자연이더라고요. 이 어떤 우주의 이 기본적인 섭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정말 많이 무식했구나. 그때 내가 명리를 알았어요. 훨씬 잘 이해했을 텐데 지금이라도 명리를 알아서 스피노자를 이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 책에서도 한 꼭지를 다뤘고요. 인생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챕터 그 제목에 스피노자가 남긴 말 중에 뭐 누군가는 이게 스피노자가 남긴 말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뜻이 알쏭달쏭 했었어요. 근데 명리를 공부하고 이 말 뜻을 이해하게 되면서 스피노자를 한번 제대로 공부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제가 오늘은 조금만 그 큰 것만 할게요. 자, 스피노자의 인간관은 정신과 신체의 관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조건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스피노자가 지적하듯이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이는 1차적으로 인간이 항상 외부 대상과 맞닥뜨림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그것에 영향을 받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네, 이 부분에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도 우리 인간은 정신과 신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명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절기 얘기, 처서가 되니까 뭐 진짜 확실히 가을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쇼 호스트 제가 그 뭐지, 그 홈쇼핑 그 쇼 호스트도 뭐 절기는 거짓말을 안 해요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기에 대해서는 정말 철석같이 믿는구나. 근데 그 절기를 명리학이 그 절기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알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참 지식의 단편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자연의 일부다라는 생각만 가지고도 본인의 정신과 신체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 사람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다시 가잖아요. 유한한. 근데 그걸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진 않아요. 모르진 않는데, 그래서 자기 한 번뿐인 인생에서 자기가 채울 수 있는 모든 걸 채우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되게 나쁜 거라는 걸 모르면서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자연 훼손 문제나 뭐 쓰레기나 아니면은 그 동물들의 어떤 그쵸,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자연 그 파괴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자연의 일부다 그러면은 뭐냐면, 결국에는 자연은 계속해서 존재해도 인간은 한번 왔다 간다,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잠깐 옆으로 샜는데 그 인간이 절대 살 수 없는 어떤 지역에 대한 그걸 나오더라고요. 유해의 어떤 그 가스나 아니면은 거기에 너무 막 그 전쟁터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거기서 이제 혼령들이 많이 출몰하는 그 지역에서 인간은 살 수 없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전히 거기에서도 자연, 나무는 막 자라고 있어요. 결국에는 자연은 정말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구가 파괴되지 않는 한. 근데 인간은 거기서 못 사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자연에 비해서 나약한 존재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명리학과 스피노자의 생각이 거의 저는 일치한다고 봐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라는 거. 그래서 명리학을 공부하면은 일단은 겸손해집니다. 자, 이게 이제 스피노자의 가장 큰 대전제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전 자연의 모든 현상은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인 연세에 따라 일어나고, 자, 아까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냐? 인간의 의지, 이 인간에게서 파생되는 이 의지 역시 자연의 일부다. 일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의지에 대해서 영어로는 이제 will이라고 합니다. 내가 뭘 하겠어라는. 근데 이 의지는 본인 뇌에서, 본인의 어떤 그 마음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명리를 공부를 안 하신 분들에게는. 자, 그러면은 무슨 그게 나오냐면, 이 의지가 나한테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이게 잘못이 되거나, 이게 이제 의지가 그걸 뭐라 그러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내가 어떤 의지를 보였어요. 저거를 하겠다. 그럼 이걸 관철시켜야 돼요. 내가 저걸 하고 싶어. 그러면 인간은 이 의지가 관철이 돼야 내가 승리했다, 또는 내 의지가 통했다, 내가 성공했다라고 느껴요. 이게 관철이 돼야. 그런데 이 의지도 자연의 일부라면, 제가 그랬죠. 인간과 자연의 힘의 크기는 자연이 몇만 배의 넘사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의지로 뭔가를 관철시켜서 이게 성공이라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실패된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 노력이 부족했어. 또는 너 부족했어. 너 루저야. 왜 그걸 못해?
라는 어떤 개인의 능력을 비판하는 어떤 분위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뭐 우리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 알죠? 내 기본적인 타고난 어떤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시기가 와서 운을 펼칠 수 있는 어떤 장이 열려야 내가 거기서도 노력하는 게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운만을 기다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되지 않을 때 한겨울에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 반팔 차림으로 뛰어다니면서 여름아 빨리 와라 그런다고 겨울이 빨리 여름이 되지 않습니다. 가을에 나는 내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땅에 씨앗을 숨겠어. 자라라 자라라 그런다고 가을에 나무가 자랍니까? 아니죠. 씨앗을 심는다고 얘가 나오지 않잖아요. 어떤 이런 걸 보다 보면은 겸손해진다라는 거죠. 겸손. 결국에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비판하게 되는 거.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본인의 이제 힘들게 살아온 인생을 보고 자식들이나 아니면은 주변에 왜 넌 그거밖에 안 하니? 노력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봐요. 그래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뭐 기본적인 어떤 배경이나 이게 돼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성공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을 루저라고 보기 쉬워요. 왜 그걸 못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그 태어난 집안이나 환경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에게 오는 운은 마치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서 뭔가가 뺏겨나가는 거는 아주 그냥 되게 심한 고통,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 왜 나한테 저걸 뺏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명리를 공부하다 보면 지금 내게 오는 이 기회도 감사한 거고 또는 이게 안 올 때 조금은 기다릴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이 못 나갈 때 저게 저 사람의 그것만은 아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오는 거를 감사하면 좀 주변 사람하고 나누겠다는 생각도 좀 더 강해져요. 근데 그냥 계속해서 받기만 했었던 사람들은 이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받은 거야. 굳이 뭐하러 나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뭐 무슨 도덕 시간 같이 되는데 제가 원래 의지했던 건 이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의지도 자연 현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나 데카르트가 주장하듯이 스토아 학파나 데카르트는 둘 다 인간의 이성, 이 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윌은 자기한테서 나온다는 그 아까 제가 방금 설명한 그런 거죠. 스토아가 주장하듯이 인간은 정념이라는 게 아마 생각과 감정 이거를 통째로 거예요. 정념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의지를 지닌 유별난 존재일 수 없다라는 게 스피노자의 생각입니다. 즉 스토아 학파나 데카르트는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이 데카르트나 스토아 학파 쪽이고요. 그럴 수 없어. 왜냐?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자연의 어떤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의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감정과 생각을 100% 완전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라는 게 스피노자의 사상이에요. 저는 이쪽에 동의를 하는 게 제가 그 이룬 그리고 월운을 볼 때 사람 마음은 늘 성공하고 싶고 잘나고 싶어요. 하지만 내 노력하고 상관없이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또는 그런 기회조차 오지 않거나 죽어라고 노력해도 그 자리거나 이런 분들 많잖아요. 또 노력 안 해서 지금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노력 되게 많이 하고 사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라는 것도 균등하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인식을 해요. 그럼 사람이 겸손해지면서 조금 마음이 이제는 약간 받아들이게 되는 거.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고 지혜로워진다라는 거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하면 된다. 이 혈기로. 그러면서 모든 이거는 또 이렇게 자기계발서에서 맨날 얘기하듯이 뭐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40, 50이 60이 되면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명리 공부를 하면서 본인에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것이 안 될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접는 거, 내려놓는 거. 대신
내한테 없는 게 있으면 나한테 있는 복도 있기 때문에 이 복에 대해서 내가 좀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끌어당김의 법칙, 이 설명한 그 책 제목 시크릿을 봐도 끌어당김의 법칙의 첫 번째가 감사함이에요. 본인에게 주어진 거에 대한 감사함. 저는 그 감사함이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쓰일 때 두루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기에서 감사하고 그 충만할 때 거기서부터 에너지가 밖으로 퍼져나가서 다른 것들도 내게 올 수 있는 끌어당김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거에 대한 감사함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가 텅 비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불평, 불만이 생기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퍼져나와요. 그러면 좋은 게 오겠습니까? 그게 사실 끌어당김의 법칙의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피노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거봐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는 운이 안 좋아,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씀 아닌 거는 아시죠?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고 내 의지 또한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내 모든 감정과 사상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스피노자의 그 다음 부분부터 뭐 신이란 무엇인가 하는 챕터로 나가는 그런 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퍼져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막 물질 망능주의. 저는 그래서 K-팝이나 K-문화가 퍼져나가는 걸 좋아하는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이미지가 세계적으로 그래도.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퍼져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어떤 목기운이 강해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하는 거는 참 좋은데, 목기운이 강하면 상대적으로 금기운이 약해요. 금기운이 철학이거든요. 조금만 더 이성적인 사고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이성적인 게 쉽지는 않다라는 건 알아요. 감성이나 기본적인 어떤 느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먼저 와요. 식상관이 사실은 인성보다는 더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성을 쓴다라는 건 내가 후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가 아니라. 그럼 한번 딱 멈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는 뭐 이성이 첫 번째가 되는 것보다는 감성이 먼저인 거는 맞는데, 감성을 한 3-4개를 쓰면 하나 정도는 이성을 쓰는 삶을 살아야 뭐든지 그냥 필대로 느낌대로 하는 그런 거를 조금은 균형을 맞추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들어주신 분 감사하고요. 제가 이거 못해도 이 한 권에 대해서는 네, 에티카 중간에 어려운 부분, 막힌 부분은 제가 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가급적 이 한 권을 다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끝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